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 제주포럼 에너지 안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넥스트의 수석 정책 전문위원 이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넥스트는 아시아의 넷제로 전환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입니다. 저희는 전력시장, 산업탈탄소, 재생에너지, 기후 리스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제안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저희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는 동시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통역 수신기를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자료는 여기 QR 혹시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뒤에는 이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녁 9시에 저희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폴리크라이시스 시대의 에너지 안보, 화석 연료를 넘어 회복 탄력적 시스템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두 분의 먼저 발제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김수영 교수께서 전환기 에너지 안보의 재정립을 주제로 하는 발표가 먼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싱크탱크 E3G의 마리아 파스트호바 글로벌 에너지 총괄 께서 유럽의 아리 파워 EU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대 최동권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이후에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세션의 문을 여는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승환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그리고 설립자인 김승환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참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안보라는 어젠다로 행사도 굉장히 많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 그리고 조금 이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어떤 가격과 공급망 확보에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논의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대부분의 에너지 안보의 개념들이 단순히 화석 연료의 확보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전기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 국가까지 도달하는데 한 2040년, 2045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현재 2026년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만 합니다. 있는 화석 연료의 확보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당연히 점차 전기화될 그 전기 시스템,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전력 시스템에 들어가는 송전선로, 그 변압기, 그 배터리, 재생에너지 부품들 이런 공급망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 전체를 바라보면서 에너지 안보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오늘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한 그릇에 담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안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에너지 안보를 잘 정리를 해보고
이를 사회 의제화시키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에너지 안보를 관장하는 아주 종합적인 컨트롤 체계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까지도 넥스트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귀한 분들 많이 모셨고요. 특히 이제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우리 최정건 연세대 교수께서 이제 아주 뜻깊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제자분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아주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넥스트의 김승환 대표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요, 서울대학교 에너지산업 신산업혁신융합대학 김수현 교수님께서 전환기 에너지 안보의 재정립, 시스템 공급망 중심의 접근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세션의 키워드가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정의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보통은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석유 소비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 안보란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보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안보의 유형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군사 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제 안보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경제 안정과 핵심 산업, 국민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는 모든 국민이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결국 안보란 우리 사회가 이와 관련된 위험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자 그로 인해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너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이든 재생에너지이든 에너지 안보의 본질은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원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로 작동하는 국가 기능, 말하자면 우리의 국방, 의료, 산업, 행정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에너지 안보를 과거의 화석연료 수입 안정성이라는 틀에만 가둘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의 양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안보 체계는 여전히 1970년대 화석연료 수입 안정성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에너지 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연료 위기였습니다. 화석연료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연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가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대응도 공급선 다변화나 에너지 효율 개선, 전략 비축과 같이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연료 부족이 아니라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맞물리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는 매일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는 오일 쇼크처럼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단일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누적되고 중첩되고 있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와 수송 모든 측면에 걸리면서 시스템 마비 위기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는 AI와 전기화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핵심 자원이나 핵심 광물, 병목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전력망은 디지털화될수록 더 정교해지면서 그만큼 사이버 공격과 통신 장애의 파급력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극한 기후와 지정학 충돌이라는 외부 충격도 지속될 겁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흔들리고 운영은 복잡해지고 외부 충격은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는 순간인데, 이때 에너지 안보는 국가 기능이 어디서 끊기고 얼마나 버티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요국들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기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이미 인식했고,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탄소 감축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압도적 공익이자 공공 안전의 문제로 규정을 했고, 영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같은 정책 체계 안에서 다루면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합을 맞추어 나갈 수 있게끔 정렬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웃나라 일본은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에너지 안보를 놓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의 에너지 안보는 잘 알려진 S+3E라는 원칙에서 세 가지 이 중에 하나, 에너지 시큐리티를 담당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도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탄소 중립이 기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최상위 목표로 올라서면서 에너지 안보 담론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 때 에너지 안보는 특히 사실상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재편의 논거와 강하게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는 사실은 공급망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서 주로 핵심 자원 확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안보의 측면에서 조명되기보다는 오랫동안 환경보호와 탄소 감축 차원에서 그를 위한 보급 대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첫 등장은 사실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대응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 역시 처음부터 석유 의존을 줄이고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수단 중 하나로 출발했던 것이죠. 다만 그 안보적 의미는 이후 오랫동안 전면에 놓이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차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정과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그 기대 효과로 에너지 안보 강화가 언급되기는 하였었는데요. 사실 정책 과제 단계에서의 방점은 안보 그 자체라기보다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나 아리백 산당 조성과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전면에 부각된 결정적 시점은 사실 올해 중동 전쟁 직후에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이었고, 이 계획에서 정부는 기존의 수입선 다변화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1970년 이후에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서의 그 원래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서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제대로 보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서의 언어는 아직 다소 선언적인 상황이라서 재생에너지의 안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어떤 체계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청정 에너지원이면서 국내 생산 가능하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리스크의 성격 자체를 그 위험이 어디서 비롯되고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바꾼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보시다시피 화석연료는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석유와 가스는 국경 바깥에 중동과 같이 편제된 매장지에서 생산되고 좁은 해상 수송로를 거쳐서 복잡한 국제 시장을 지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의 원인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산유국의 결정이나 전쟁과 제재, 해협 봉쇄, 그리고 국제 가격 변동처럼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 국경 안에도 석유를 비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축은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지 외부 충격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 땅과 바다 위에서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가 땅 속에 축적되어 꺼내 쓰는, 나중에는 언젠가 기어이 고갈될 수 있는 스톡의 형태라면 재생에너지는 우리 국토 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플로우의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흐름 자체는 어떤 국가나 해협, 국제시장이 끊어낼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는 더 강한 주권적 자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화석연료의 외부 의존성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 리스크인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앞으로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사전에 예측하고 전기를 저장하고 수요를 조정하고 개통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생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안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화석연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원유와 가스를 해외에서 97% 이상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적이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선 다변화나 장기 도입 계약, 전략 비축과 같은 안보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안보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생산된 전력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보조 수단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인프라나 수요자원 시장 같은 제도도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안보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떠받치는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1차 안보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안보의 방어선을 영토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 내에 세우자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안쪽에 국가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분산 전원과 유연성 자산이 수요지 가까이에서 지역 단위의 회복력을 만들고 전력망과 개통 운영이 이 자원들을 신뢰 가능한 공급 체계로 묶어주면서 바깥의 공급망까지 한 겹씩 안에서부터 밖으로 보호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이 기존에는 영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리스크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보호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폴리크라이시스 시대, 앞으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3가지 시스템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재생에너지의 안보 자산화입니다. 둘째, 전력 시스템의 안보 인프라화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얘기되어 왔던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물론이고 수요 자원이나 가상 발전소 같은 유연성 자산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셋째, 복합 위기에 대한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은 결국 비용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저장장치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전환의 부대 비용 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만 하는 부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즉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보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많이 이야기해 왔지만 마땅히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는 놓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도 세웠고 목표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를 마주하게 될지, 그 리스크로 인한 충격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떻게 전이될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진단과 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이 폴리크라이시스 시대의 에너지 안보의 관점을 다시 정립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연료 확보가 아니라 시스템의 회복력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통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E3G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마리아 파스트 호바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t's great to meet you. I'm Maria Pestakova. As said, I'm heading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Team at E3G. For those who have never heard of what E3G is, we're a think tank with offices in Brussels, London, Berlin, and Washington. I myself am based in Berlin. And we work with a focu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change and looking at how the geopolitics of energy transition is shifting the country's approaches to their economies and to their energy systems. And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what lessons Europe has learned from the last 10 years of thinking about energy security. Europe has, as the rest of the world, come through 3 major crises over the last 10 years at least. COVID being one of them, but then also the Ukraine war and now the Iran war, and all of them brought energy challenges with them. So what I would like to talk about is what are the lessons learned, the good and the bad ones for Europe?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the import-dependent countries, think about energy security? And finally, what does it mean for Europe-Korea cooperation on energy security? Okay, that's the big button. So when we look at the evolution of European energy security thinking, then that we have to start 10 years ago, or just a bit more than 10 years ago, when Europe has issued its first proper energy security strategy, and a lot of the focus has been back then at the traditional security of fossil fuel supply. The core focus has been on securing reliable partners, securing reliable flows, making sure import infrastructure is in place, making sure the solidarity across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Union, who are all dependent on one market, is existing and the market integration is happening.
Those measures have shown, or that set of measures have proven to be non-resilient, as the crisis of 2022 has shown, when the reliance on one of the major oil and gas suppliers has proven to be a fatal mistake, when Russia has invaded Ukraine, has turned up the tap on Russian gas exports to Europe, but also when Europe had to get away from the dependence on Russian oil imports. It was quite clear that a reliance or thinking just about supply is not enough to secure energy systems and to secure the energy services for the core consumers, both in the industry and the households. And that's where Europe came up with the first response, being the REPowerEU, a major framework that had its main target getting away from the dependency on Russia and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the two main issues that have been addressed within that framework has been diversification towards other suppliers. The EU has diversified more into the global LNG market away from Russian pipeline gas, and gas demand reduction. Europe has actually managed to reduce its gas demand by 1/5, but almost 20% after the 2022 crisis, which wa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n paper, there was also a lot of intent to transition much faster, to build faster renewables, but also hydrogen and other technologies. I will come back to how that performed in a second. But after the 2022 crisis, after the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started to think about longer-term measures and have kind of came out of that crisis mode, the structural policy thinking has begun in the EU, and several frameworks have been developed that are now crucial for the further trajectory for European energy system. One of them is the grids package. There is a grids and storage policy making taking place right now. It's the power market reform that's been discussed for years now, and hopefully will be finalized soon. Renewables, efficiency, all of those things have been in focus, but also the renewable supply chains. What we have seen is that these policies have been useful, or thinking about these policies have been useful, but delivery has not been fast enough. Europe has been hit quite hard by the 2026 energy crisis, when, as Professor Kim and the head of Next Group said previously, a big part of the oil and gas supply has been locked behind one choke point, 1/5 of the global LNG, liquefied natural gas demand, and about 13% effectively of the global oil demand have been locked away through the war in Iran and closure of the choke point, Strait of Hormuz. Europe has reacted to that with another crisis response tool that's called Accelerate EU, where another stress has been made on the need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away from reliance on oil supplies of fossil fuels, not just from Russia, but from other partners as well. We have next policy frameworks upcoming in the coming months.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 big one is the new energy security framework. And then there is further thinking on the supply chain resilience, but also on the storage, stockpiling both of clean technologies, but also oil and gas storage. Now, why was the crisis of today, or crisis we're experiencing now, still so hurtful to the EU if they already have started to address all these issues almost 5 years ago? It has been quite clear that Europe's focus on diversifying away from Russia, not away from all fossil fuel imports, has still kind of locked it in one vulnerability, which is the exposure to the global fossil fuel markets. These are volatile by design, and on oil we can see on the graphic on the those are all the policies I was talking about just now. And this is the slide I was trying to comment on. So here you see that Europe has diversified away from the Russian oil imports quite considerably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green bar is practically disappeared over the last years. And Europe has a different supply basket right now. But what they cannot diversify away from is the global oil price volatility.
You see the oil price peak has reached record highs after the war in Iran has started, and this, of course, has reflected on gasoline and diesel prices in Europe, and also on the livability of the petrochemical sector in Europe as well. On gas, Europe has been better prepared, not just because they diversified away from Russia. As you see, Russian gas almost disappeared. There is a little share, but it's much smaller. But also because Europe managed to reduce its own gas demand by 1/5. But still, what is happening now is, as the global LNG, liquefied natural gas market, on which Europe is very dependent now, is very tight. There is not enough supply. There has been unprecedented competition between European buyers and the Asian buyers, Korea, Japan, and China. So the premium, the difference between how much Asia or Europe has to offer ahead of Europe has been at historic heights. It's been even higher than in 2022 as Iran war has started. But also, you see that the prices themselves have surged amid the conflict uncertainty. So the main lesson learned has been that diversifying away from one supplier is not enough. And on that note, I wanted to go very quickly through what REPowerEU has taught us in terms of what needs a bigger focus and what maybe should not be focused on so much. What were really useful measures within the REPowerEU is first gas demand reduction that really insulated Europe from the global liquefied natural gas price shock. It has been the storage coordination, stockpiling gas to have enough for sensitive seasons like winter season, phasing out, of course, the dependency on Russia, but also building alternative domestic sources, like building up solar power, for example. Europe has overreached the targets they had within the REPowerEU. There have been many other really useful measures proposed, but the delivery has been mixed or incomplete, and that maybe is one of the reasons for why Europe was not resilient ahead of the ongoing crisis. Efficiency has improved, but not quickly enough. The wind power was under-delivered. The electric vehicles, there was some progress, but not as much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for example, Southeast Asia or China. And heat pump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winter season, for the buildings and households. They have been rolled out, but also not quickly enough. And then there are some measures that have reached clear limits. One has been the diversification towards other suppliers. Even if you have other suppliers than Russia, you're still dependent on the global market. There was a hydrogen target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gas, and that target has proved to be very unrealistic. The emergency market tools, including the emergency buyer mechanisms and others, they have not been quite useful just because the national member states did not want to coordinate on those things. And Europe is still very much dependent on gas to power pricing. So even if gas has a smaller share in the mix, it still sets the price for electric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that's a problem. But also, what Professor Kim started to allude to, the Strait of Hormuz being just one of the many choke points is just a symptom of a much bigger problem. The global fossil fuel trade is inherently volatile in price and supply because it depends on very few, very concentrated geographical choke points through which all of them have to pass. Some of them lie in the regions of geopolitical uncertainty. The Middle Eastern one is one. The Strait of Malacca is being contested in terms of how many political conflicts are sizzling in the region. But also there are choke points that have been affected by, for example, the climate impacts. The Panama Canal, for example, through which liquefied natural gas imports are reaching Asian markets, has been dried out for some years in the past because of the temperature rise, and some ships could not pass through that choke point. So this is just one part of the volatility on the global fossil fuel markets. Then there are two other layers to the physical choke points. One of them is paper choke points that have grown considerably over the last years. And they include not just sanctions, as
many countries are issuing sanctions against suppliers, but there are also insurance withdrawals, and there are freight, crew, and rerouting constraints when ships would want to sell gas somewhere, or oil, but they could not reroute it. So even if supply is physically available, it cannot be legally sold to other countries. So that's a choke point as well. And then also, as Professor Kim has mentioned, there are system stress multipliers. So all these restrictions, they pile up on each other, and the volatility really multiplies. Climate risk is just one of them, but there is infrastructure fragility and other overlapping risks. So for importers, that translates into higher prices, delayed cargoes, competition for flexible supply, fiscal pressure as countries try to subsidize imported fossil fuels, but also infrastructure bottlenecks. When we look at the possible security responses to such crises, we see that there is a very classic playbook. You try to diversify, you try to get new supplies, and those are the first two bars over there. And it is useful and it's important, particularly in a crisis. You need to get new supplies, but it has its limits, and also it does not reduce the exposure to the next crisis when it happens. So what we find, and what we foun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that the much more valuable but also more difficult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s reduction of structural exposure by building domestic fuels, so the domestic sources of energy, and in most important countries it is renewables. In some countries it is also nuclear, and by looking at how resilient the system itself is, so by protecting the system from various risks, be it political malware, be it military attacks, be it instability in the system itself, and that's where integration is so important to think about grids, decentralizing the gener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services. It is about military resilience, but it is also about resilience of supply chains that supply the energy system. I'm going to skip that slide just because I have 1 minute left and go to the last one. Based on what I've been just talking about, what can resilience by design look like,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European-Korean cooperation? The first step that both countries need to take towards a more resilient and secure energy systems is to reduce that exposure, and the fastest and probably economically most mature way is really to build domestic renewable and, where feasible, nuclear sources by ramping up renewable energy, by electrifying sectors that can use electricity, like the transport sector, but also industry. But then a second very important step is to integrate the systems and balance them. So make sure the grids are balanced, make sure the flexibility is there, the demand response is there. And that's where Korea and Europe can really learn from each other, because Europe has learned some negative and positive lessons over the past years. I think for Korea, particularly the grids challenge is a common challenge for both. So a dialogue on this will be very important. The third step is protect and restore the systems. So make sure the systems are resilient against all kinds of shocks. And here, coordination on crisis exercises, but also aligning security requirements, plan spare parts, and restoration capacity is extremely important. The fourth would be coordinate and govern, and that's where Korea and Europe could bring together other importers into some kind of an importer conversation, how those vulnerabilities can be addressed jointly. Last but not least, supply chain resilience is extremely important. Even if we move away from the fossil fuel import dependency, we will be dependent on imports of clean technology equipment, and most of that comes from one country, China, which dominates supply chains on solar, wind, battery storage, and many other technologies. So, and this is not about political dependency, this is also about a physical dependency. If a facility in China is disrupted or destroyed, then other countries have problems because they can't get their hands on the technology. So thinking about diversifying those supply chains and building manufacturing and stockpiling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is very important, given that Korea and Europe have both very strong industrial bases and very strong capacity potentially to build these up, but also they are big markets and they can pull together demand and make sure these technologies are investable in other countries outside of China. There is a big potential for bilateral cooperation on this topic. I will stop here. Thank you very much,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discussion. 네, 발제 감사합니다.
유럽 아리 파월 이후의 경험과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의 회복적 탄력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유해야 된다는 것을 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장님을 모시고 패널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근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에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좌장을 맡아주실 최정근 교수님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근 교수님께서는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수를 교수님이시고요.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안보실의 평화기획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 패널 여러분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정책 전문위원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명혜나 사단법인 넥스트 기후 리스크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관 기후 에너지 총괄을 맡고 계시는 존 우들랜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민 KBS 기자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권 교수님 모시고 패널 여러분들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종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기후나 에너지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 굳이 연관성을 따지자면 오늘 에너지 안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안보학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매 가을 학기마다 동북아 국제 안보를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한 10명의 우리 정치 외교학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전공으로 듣고 있는데 예전에는 가르치지 않은 토픽을 2주 동안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안보요. 그 에너지 안보를 공급망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정치 경제의 이해 이 정도로만 다뤘는데 이제 에너지 안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교 1차관 시절에 2021년도였는데 우리 김수현 선생님의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할 때 우리 정부 내에서 어마어마한 디베이트가 있었던 건데 제가 외교부 대표 선수로 나갔던 경험 기억이 나네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복합 위기라는 표현 속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저변에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모두 다 코로나19의 서바이버입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 때 소위 공급망의 위기가 PCR 장비부터 혹은 마스크부터 이렇게 났었는데요. 그때부터 공급망의 위기가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놨고 군사안보 혹은 전통안보에서 이제 포괄안보 시대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다루게 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발제자분 마리아하고 김수현 교수님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인 것 같은데요. 포괄안보는 유연성과 함께 국가 역량의 comprehensiveness, 총괄성이 중요한데 이때 우리는 얼마나 vulnerable, 취약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두 발제는 제가 오늘도 들었고 사전에 입소해서 좀 면밀히 보니까 결국은 국가의 역량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의 공통된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사회분께서 여기 우리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패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조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계신 이주헌 수석께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을 거예요. 정치 분야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로 이전하셔서 특히 환경부에서도 계셨고 지자체에서도 계셨고 했던 분이라 정치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너지 환경의 연결성을 대표하는 분이시고요.
저 옆에 계시는 명인하 수석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리 에너지 혹은 이 비전통 안보의 초창기에는 우리 기후 변화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 분야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우드랜드는 우리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주한 영국 대사관의 팀장이신데 사실 우리만 이 에너지 안보 잘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또 특히 영국의 관점에서 여러 분야에 종사를 하셨어요. 법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영국 연방의 개발부도 계셔서 오늘 독일 관점 들었습니다만 영국 관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들끼리 얘기해봤자 전파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KBS 서영민 차장께서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하지 않게 그 기후나 에너지 환경 쪽의 전문으로 많은 르포를 하셨고 특히 전환과 성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제1회 기후에너지 환경 보도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같이 무식한 안보학자하고 우리 여러 가지 분야를 커버하시는 우리 많은 패널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약 30여 분 남았지만 좀 댄스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 패널리스트는 2분 정도 안에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라운드가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두 발제자분의 리스폰스, 리액션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제업 순서대로 이렇게 반드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겠지만 뭐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겠습니다. 약간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할 것인데요. 첫 번째 오늘 에너지 안보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에너지 시큐리티인데 2026년 에너지 안보의 의미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즉 수급의 문제에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요구된다라고 우리 발제문을 들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 발제자의 진단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패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안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이주원 수석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하다법인 넥스트의 이주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정부 부처 개편을 할 때 그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부처 이름 뭐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래서 뭐 기후 에너지부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영국은 안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부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우리는 그렇게 합칠 수가 없어. 안보는 안보 부처에서 알아서 할 거야라고 아주 멸시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불과 6개월 뒤에 이 안보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안보를 준비했었는데요. 김수현 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위기 상황이 생기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당시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위기를 극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분 축적하지 않고 위기가 끝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석유나 이런 전통적인 화석연료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었지만 지금처럼 에너지가 다변화되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이 정부 방침 차원에서 그런 에너지 안보 위기 시스템으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을까? 지금 이번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껴야 될 지점은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데 교수님의 어떤 발제 내용이나 마리아 박사님의 발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구나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학술적인 개념들이 계속 이제 레벨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970년대처럼 이제 수급의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버전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1차원적인 수급 안정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국제 연구기관들을 제가 다 뒤져봤지만 이런 글로벌하게 앞서가는 에너지 안보 프레임의 연구를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학술적 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면
그 정책을 하시는 뭐 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저희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민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안보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적절히 우리 같은 동일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한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리질리언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새롭게 이번에 이란에서의 전쟁 이후로 부각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부각은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적으로 의미 있는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크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격 구조로 이 에너지 쇼크를 느끼게 만드는 구조를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좀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못 느끼는 면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출 제조업의 지원을 위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누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좀 이론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사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과 네덜란드, 대만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일단 전환율이 매우 낮다.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매우 낮다.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은 40%를 넘나드는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대한민국은 1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보다 전환이 더 느린 나라였지만 곳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가격적인 기구 혹은 제조업을 지원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더 싼 전기, 더 싼 에너지가 그 어떤 안보나 다변화보다 중요했다라는 측면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종류의 화석연료 의존성을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환을 우리는 비싸질 전환, 그래서 뭐 당위 차원에서는 해야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전환을 하는 것이 이익인 구조, 그리고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을 가격 구조에 반영함으로써 전환이 비용이 아니라 전환이 실제로 비용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이는 제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잠시 제가 다시 팔로우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드랜드 팀장 먼저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이해하셨으면 본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So we're hearing Jeju. There's London Climate Action Week is happening as we speak, and the same problem set is being discussed. So just to emphasise, this is very much a global issue. It's the result of the second fossil fuel shock in less than 5 years. It's a shock which is economic, it's geopolitical, and it has climate impacts. As to whether the traditional meaning of energy security has changed, just to say as a government representative here, it's worth saying up front that the UK, despite all the progress we've made on electrification and clean energy, is still requires for its primary energy about 70% reliance on fossil fuels. So we still have big reliance. That means we do have to maintain some long-held kind of approaches to energy security. We need to diversify procurement. We need domestic production, strategic reserves. And for the UK, the North Sea, as a result, will remain really important for a long time to come. But, and this is a very big but, the lesson of the Iran crisis is that for the UK, is an increasingly unstable world, fossil fuels just do not give us the security we need for all the reasons which have been set out already. For the UK, it's very much about clean, homegrown energy, and that the age of clean, homegrown energy really must come of age. So Professor Kim talked about building resilience from compounded crises, and just to look how we've gone from Russia to the Iran crisis. So our response to the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was to build renewables at an even greater pace. As a result, we've moved from gas setting the price of UK electricity around 90% of the time in the early 2020s to around 60% of the time now. That we have still been exposed to the current
crisis in Iran and the rise of LNG prices. But we've had some insulation because we've been able to take action on an earlier crisis. Now, we're looking now at what we do next as a result of Iran. And there's two things which come out as very clear priorities for the UK. The first is in the rate of electrification across the whole economy, all sectors. This is a big, big priority now for the UK. The second is accelerating the pace of the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The UK is not a price maker when it comes to fossil fuels. Despite having domestic supply, we are a price taker. So prices are beyond our control. We need to accelerate the shift from fossil fuels. Now, all this points to a situation in which there will be surge electricity demand, there'll be stretched distribution networks, and there'll be a massive requirement for infrastructure additions. In sum, this is greater scale, complexity, and a requirement for resilience in a system in which, where we hope, clean power will provide about 95% of our electricity by 2030. So yes, we have to keep the lights on today. So we have to look at traditional concepts of energy security, but we're looking quickly to the future and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Thank you.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고요. 팔로우 퀘션에 우리 명 박사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기상학자로서 지금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기후 영역에서도 확실히 진단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단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그리고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이런 기후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 상시적인 그런 위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요. 또 극단적인 극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 안보에서 기후 리스크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상학자로서 좀 왜 기후 변화가 기후 리스크 위험이 됐는지를 메커니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온이 증가하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수가 일어날 때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폭우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온의 상승이 열대보다도 극지역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와 극지방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중위도의 제트 스트림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의 흐름이 좀 느려지게 되면서 대기의 정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폭염이라든지 한파 그리고 가뭄 같은 극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그 기간이 지속성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으로 기후 위험을 더 증가시키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 노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 리스크가 이제 에너지 리스크로 전환됐던 그런 극명한 사례는 아까도 발제해서 나왔지만은 텍사스의 한파 사례입니다. 텍사스가 굉장히 위도가 30도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데 그해 2021년일 거예요. 그해 이제 기온이 마이너스 20도로 내려가면서 가스관이 얼고 그리고 발전기들이 동작을 하지 못하면서 전기가 끊긴 상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일 동안 전기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후 리스크가 에너지의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동시에 수요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두 교란이 합쳐지면서 그 위험이 더 커지게 된 그런 극명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후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흰남도 태풍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침수가 되고 50년 역사 동안 처음으로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도 작년에 산불의 위험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기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사실 에너지 안보 개념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의미
그리고 현장의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이를테면 에너지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 두 분 발제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이런저런 대응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외생 변수, 저희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 변화에 따라 해올 때도 있고 혹은 잘 못 해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변화하는 에너지 안보의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뭐 그것을 다 효과적이었냐 안 효과적이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에너지 안보 개념을 여쭤봤을 때 우리 이주원 수석, 명예나 수석, 조나단 팀장 그리고 서영민 차장 등등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은 좀 미온적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값싼 전통 에너지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혹은 현재 정치권에서의 문제 인식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조나탄 우드랜드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사례가 있긴 하나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그리고 기후 변화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빨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의 문제 아닌가. 즉 변하는 에너지 안보의 국가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it's politics stupid.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정치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건데 언론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 팀장님? 여기저기 비교도 하셨지만 전환율이 낮은 이유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 지난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드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 굉장히 에너지를 독식하고 있고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데 에너지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새 공장은 지금 수입하는 지방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앞으로 더 수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계획이 지속되는 한 전환보다는 그 에너지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이트에 LNG 공장들을 매우 많이 짓겠다는 계획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리드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게 에너지 수요가 많은 반도체 팹 경우에는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아마도 다음 주 초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자면 그런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의 퍼즐을 얘기하자면 제가 슬라이드 같은 걸 하나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간단한 슬라이드인데 하얀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 넥스트에서 만든 서울시 지붕형 태양광 잠재 용량과 서울시의 지원 실적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빨간 쪽이 좀 부진한 쪽, 파란 쪽이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많이 단 쪽입니다. 보시면 노원구가 유독 뛰어나죠. 저기가 전 현재 기후에너지부 장관님이 구청장을 하셨던 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정치적 의지. 그리고 밑에 핑크색은 보시면 부자 지역이 많습니다. 용산, 서초, 강남. 부자 지역이 인색합니다. 왜 인색할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것이 경제적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집값 내려갑니다. 경관이 안 좋습니다. 차원일 수도 있지만 내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반해서 내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집값이 지대가 비싼 지역일수록 더 많이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정부가 풀어주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다큐멘터리에 한번 담은 적이 있고요. 풍력은 대만을 배워야 합니다. 용인 그리고 강남 그리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바람이 좋아서 풍력을 저렇게 갑자기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도입니다. 정부가 계획 입지를 하고 그 자리에 금융과 각종 그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먼저 풀어주고 기업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동시에 TSMC라는 최대 전기 수요 기업이 PPA 직접 전력 계약을 통해서 아주 많은 풍력 전기가 부과될 수 있도록 더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나라 안의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토 바깥으로 상상력을 넓히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웃 나라를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유럽은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를 배터리로 쓸 수 없는 우리나라는 느립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선택지가 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한중일 슈퍼그리드라는 상상력에서 보여주는 이웃나라와의 그리드 연결인데 일단 일본과의 그리드 연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예, 다른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수 발전을 북한과 협력을 한다면 뭐 핵 발전은 뭐 상당한 위험이 있지만 그런 쪽은 오히려 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예, 꿈꿔볼 필요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앞에 자꾸 이렇게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서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뭐 우리 두 분의 발제자에서 뭐 거버넌스란 용어도 나왔고, 그리고 뭐 정권 변화에 따라 이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정치권 책임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이 에너지 안보의 국가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에너지의 의제가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거는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골이 깊어지긴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부의 이번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우리의 제도는 계획은 양적 확대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의 에너지 법 체계들은 아쉽게도 탄소중립 기본법이 들어오면서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들은 뭐 전기사업법이나 모든 각종 법들은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안보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터진 이 에너지 위기 사태에서 정치권들이 이 부분들을 학습하지 못한다면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 논의도 아마 또 탁상 공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제 넥스트 그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명 박사님, 제 기억으로는 기후 변화 혹은 에너지 안보 이 컨셉 자체는 상당히 새로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종국에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정치의 문제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에너지 섹터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금융권에서는 기후 리스크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융권에서 기후 리스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태풍이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건물이 침수되고 뭐 산업단지가 침수되었을 때 그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뭐 그 피해가 커서 부도가 나게 된다면은 우선은 그 금융사 중에서 거기에 이제 대출을 내준 그 금융사에게도 피해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에서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금융권의 시스템에 도미노처럼 전파가 되어서 그것들이 금융권의 그 리스크로 전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발빠르게 이제 앞장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이제 공시하자, 이런 것을 의무화하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실로서 올해부터 유럽에서는 그런 기후 공시를 의무화가 이제 부분적이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2028년부터 기후 공시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이 금융권
금융권도 그렇지만은 에너지 섹터에서는 기후 리스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팩트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기후 리스크에 대한 테스트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공백을 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드워 팀장님 그 영국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영국에서 이러저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즉 what kinds of political process by which you have change in policy options and in energy security. Can you elaborate United Kingdom story? Yeah, so I think for the United Kingdom, we do have a slightly longer history of engaging on kind of the critical concepts of climate risk, energy security risk. I mean, I think this is an outcome of the 1970s oil shock, but also the risks that we had in the 1980s. I think Margaret Thatcher was one of our first leaders t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lean power. We've had cross-party political consensus for the last 20 to 30 years on the importance of net zero. And so this has actually created a really kind of,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we've had a very positive political consensus and ability to move forward. And we've done some things extremely well. So, for example, we've built lots and lots of offshore wind. We've got the second biggest offshore wind industry in the world. What we have done less well, though, and this is kind of, if I'm being kind of self-critical about kind of our own politics, is we've not built the infrastructure to keep up with these renewables. So we've built lots of generation for a grid system which is not at this point able to fully gain the benefits of all the renewables which are now on the system. So a big focus of this government and our current strategy is making sure we build the grids that are required for the future. We've put in place a grid prioritization strategy to make sure the key projects which need to be connected are now being connected. So we've had the political consensus, but we now need to make sure the technical reality catches up with that political consensus to make sure we're better insulated for the next crisis.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라운드인데요. 제가 주최 측에서 받은 마지막 질문은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제 파트너는 어떻게 앞으로 협력을 해야 가는가, 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특히 우드랜드한테 첫 번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유나이티드 킹덤하고 우리 한국이 이 에너지 안보의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협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mean, I think there's a breadth of areas for collaboration, but if we're just talking about a couple of key technologies, the UK and Korea will both be heavily reliant on civil nuclear and renewables for the future. And offshore wind is already carrying a big weight of our renewables generation in the UK, and it will absolutely have to in Korea. So there is already two-way cooperation going on. UK companies who've got experience of finance, making projects work, developing, are very engaged in Korea. We have Korea's big supply chain companies increasingly getting active in the UK. Transformers, grid infrastructure, monopiles for wind turbines.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providing them. So there's already great two-way cooperation. We can go further. On civil nuclear, we are investing very heavily in British energy sovereignty by actually deploying our own indigenous reactors, Rolls-Royce SMR. But that's not to say everything is going to be built in the UK. Doosan and Ability have already signed initial contracts to support them. So there's plenty of cooperation. It's going to be two-way. Those are just two technologies. But there's plenty of opportunities for sharing knowledge on policy and the enabling environment. Thank you. 고맙습니다. 우리 명인하 박사님께도 유사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후학자로서 에너지 안보를 바라볼 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협력
영역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부의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넥스트 우리 그룹의 어떠한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 질문에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제도적인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너지 섹터에서 해야 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크의 정량화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위험 수준이 높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정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기후가 얼마나 위험한지 뭐 피해액이 얼마나 큰지에 관한 정량적인 그런 평가가 없이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뭐 예산이 투입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최근에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금융권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 기후 변화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해서 이제 결과를 냈는데요. 2100년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리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전환 리스크를 다 합쳐서 45조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이 값이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저희 기후 전문가, 기후 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도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 리스크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량화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넥스트에서는 지금 기후 리스크 팀에서는 우리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후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도 더 긴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은 금융권과 일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에너지의 전문성을 가진 넥스트이기 때문에 기후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합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 차장님께도 여쭙게요. 언론인으로서 네.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슈 중 저는 상당히 프레시하게 들은 것이 이제 비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에너지 엠버 얘기하면 대충 미래적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서 차장님께서는 지금도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언론인의 관점에서 어쨌든 마지막 발언입니다.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영역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은 오직 저렴한 비용을 수반하는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비싸지는 전환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성장률을 줄이는 전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기 때문이고 그런 현실에 기반해서 생각하자면 그런 것인데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이 바람갭이나 풍력 바람갭이나 태양광 패널이 없어서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나산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풍력과 관련한 인프라 공급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풍력 바람개비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늦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2009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풍력을 제2의 조선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고 했었고 충분한 가능성도 있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 어떤 정부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풍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거기에 우리 에너지 전환이 느린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그건 비용이 드는 전환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 이익이 되는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전환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더 드러내주고 제도적으로 그 비용을 가격 구조에 전가해주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더 나은 종류의 빠른 전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주원 수석께는 좀 언페어하지만 결국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 넥스그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고 힘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시스템은 굉장히 파편적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TF를 꾸렸고 위기가 없어지면 TF를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위기들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서 항시적으로 이 에너지 시큐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재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넥스트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김수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단순하게 비용 관점으로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갈등의 요소로서 그 인프라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안보의 개념을 입힌다면 그동안 우리가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늦어지는 지점, 거버넌스 갈등의 지점들을 안보의 개념을 씌우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확보의 개념에서 지속성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토론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래도 이 오늘 리드 발제를 해주신 마리아, 그 다음에 김수현 우리 박사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좀 거꾸로 순서를 잡아서 마리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이 하시는데 I'm really sorry I have to only give you 2 minutes, but if you want to stretch it, that's fine because you flew all the way from Germany. You are excused. Now, I'm going to keep it short just because I'm standing between us or we two and the well-deserved break. So I'm maybe going to talk a bit about the what to do question and what governments can do, just because we are thinking about that quite a lot together with the European governments as well. And the biggest challenge is indeed the cost of as so many have said already. What we need and what governments need to think about is how to make resilience investable, because many of those things that we need for resilient energy system are really capital intensive, and many of those things are, to be frank, a poor business case, like for example stockpiling of clean technologies, so critical raw materials. An industry in itself will not stockpile because they only do things they can sell. So it's a question, how can government provide the proper demand signals? How can government provide demand pooling if they cooperate with other economies and create a bigger market for a certain technology? Maybe that does not originate in China. How do the governments coordinate on cybersecurity procurement standards if they want cybersecurity technology to be part of the energy systems? How do they talk about the hard security of the energy systems, talking about deterrence, for example, and how you can use the renewables-based energy systems to protect your overall kind of homeland, because that can be don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offshore wind in North Sea, for example, in Europe. So there are things government can do. Government cannot pay for resilience itself. We do not have that money and we do not want to tax that much out of the consumers. But we also need to think about how to take the industry on board. 네, 오늘 패널 세션을 들으면서 이제 최종건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서 협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인 것인데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결국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가장 급격하게 변한 글로벌 정세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느낄 때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1980년대 카터 독트린이 있으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를 하면서 걸프 지역과 페르시아만은 우리가 지키겠다. 거기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고 사실상 석유 수송로를 지켜왔던 것인데 우리가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던 것은 어찌 보면 그 덕택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동 전쟁이든 파리 협정 대탈퇴든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의 유발자로서 지금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건이 비슷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생존에 있어서 각계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더욱 더 각계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나
거버넌스적으로나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36분인데요. 원래 30분까지입니다. 이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세션의 결론을 사회자가 인위적으로 잡으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럽의 스토리, 그 다음에 영국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의 간극은 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와 기후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비전통 안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안보 문제가 이제는 소위 센터 스테이지 중앙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북핵 전문가이기도 한데 북한의 핵 때문에 사람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험하게 얘기하면. 다만 되게 중요한 안보 문제임은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사실상 우리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제협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넥스트 그룹과 같은 소위 파이오니어링한 NGO들이 그리고 중요한 행위자로 있을 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클라이밋 체인지 얘기했던 사람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한 지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일 쇼크가 났었을 때 외교적으로 이란과 협력을 하여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우리 내부에 있어서 리질리언스 스트럭처와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리더십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넥스트 그룹이 좀 선도적인 리딩한 롤을 많이 개척하셔서 좀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두 분 발제자분 그리고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해주신 좌장 최종병 교수님과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